김영란법 위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그건 처벌해야 되고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같이 처벌하면 될 문제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손목 시계에다 뭐 차고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카메라를 카메라 달린 차고 들어갔다. 손목시계. 이거는 예. 함정이잖아요. 이런 비열한 짓고 저열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걸 갖다 언론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퇴출돼야 됩니다. 이제 역겨워요. 이런 건 진짜 역겹고 이런 짓 계속해야 되는가? 특히 민주당 진영에서 특히 이런 걸 아주 잘하잖아요. 민주당 진영에 아무 상관없는데 최재형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다가 보수적인 인사고 북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말아주세요.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어느 당을 또 결성적으로 지지하는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서울의 말하는- 소리가 만든 기사도 아니고 그런 제가- 내용을 제보를 받았으면 보도를 하는 거를 그렇게 민주당에도 섞으시면 안 되죠. 아니,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진영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한 거면 당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발끈하십니까? 발끈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꾸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들도 많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 보도 같은 신앙님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을 갖다 계속 공격하는 이런 식의 사냥개식으로 공격하는 거라든지 이런 함정이라든지 이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네, 한판 브리핑 김수현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내일 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 소식. 일단 우리나라가 추격에 아주 근접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프랑스의 르피가로지는 엑스포 경쟁은 2달 전만 해도 사우디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으나 제2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한 한국의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돼 진짜 경주가 펼쳐지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대표단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2차 투표에서는 95표 대 67표 일부 기권표로 한국이 앞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다시 그 개최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BI 회원국 182개 가운데서 분담금을 완납한 179 내지는 180개 국가가 익명 투표로 한국 가당 한 표를 던져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쪽이 없으면 2차 투표, 결선 투표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치러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또 하나의 유치 경쟁국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번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로마의 폐색이 짙어진 것이 이유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투표에서 혹시 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죠? 사우디가 3분의 2 혹은 대한민국이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해야 1차에서 바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탈리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결선 투표까지 가면 좋겠는데 자, 일단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낙관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일단 예측을 해볼까요? 진 작가님부터. 원래는 또 1등이 사우디아라비아고 2등이 이탈리아인데 사실은 2위와 3위가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포기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1차 투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2차 투표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가는 거냐. 근데 되게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게 되게 유럽 연합 국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한국에 더 좀 이념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가깝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인권 문제도 있고 특히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편을 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이 좀 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김상희 소장님은? 2030년에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뭐 메가시티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제2수도권의 의미에서 부산 지역이 흥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인 축제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유치되면 좋겠죠. 그래서 대통령 이하 또 국무위원들 그리고 기업 총수들까지 전 세계를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대통령 말도 있었는데 우리 기업, 정부 관계자 모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인요한 국민의 혁신위원장. 준석이는 도덕이 없는 것 같다. 부모 잘못이 크다. 이 발언을 놓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를 어제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냉랭하군요. 네, 어제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화면을 게재를 했는데요. 인 위원장이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합니다라고 언급한 이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서 게재를 하면서 이걸 두고 이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SNS에 올린 글인데 자,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설화까지 겹치면서 이제 국민의 혁신위가 큰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혁신위가 월권을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나요? 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진 의원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에 대해 혁신위가 최후 통첩 발언을 한 것을 놓고 현 상황에서는 월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다고 반론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특정인의 불출마로 다 몰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유상범 의원의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과 현 지도부 체제 등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따져보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예. 이준석 나가도 상관없다가 의원 다수 생각인지 확인을 하고 그게 아니면 지도부 교체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하 의원 입장이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 원희룡 비대위, 김한길 비대위 등도 괜찮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일단 현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생각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인류한 혁신위원장 뭐 사과로 일단락이 된 듯한 모양새지만 진 교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그냥 말을 뭐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그게 그거에 하나의 해당하는 상징이다.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한 것 같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도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로써 돌아갈 다리가 좀 끊어졌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렇다면 자기가 공언한 대로 12월 27일 날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처음에는 돌아갈 생각, 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번 공언을 하게 되면 공약의 부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12월 27일 날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건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원총회에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혁신의 피로감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글쎄요, 이걸 계획해서 했다가 하기엔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 굳이 부모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 말 실수라기보다 하여튼 뭔가 좀 오늘의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런 과한 표현? 예, 과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성격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외화 내빈인 거죠. 안에서 혁신위원 하는 모 인사는 뭐 당협위원장 맡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시간 벌기용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자조적인 말들도 하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엔 야 혁신위가 이 정도에서 지지율 끌어올렸으면 이제 역할 다 했지 왜 우리까지 건드리려 그래 그만합시다.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혁신위 활동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또 혁신의 안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준환 위원장은 뭐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받을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뭐 김기현, 그다음에 장제원, 그다음 권성동 어떤 분도 좀 나서서 하는 것 같지 않고 노골적으로 오히려 보이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항, 항거, 저항 이런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실 공고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김석기 최고위원을 앉혔잖아요. 바로 옆에. 근데 요번 보니까 또 바로 옆에 앉았더라고요. 김병민 최고위원을 갖다 내치고. 근데 원래 김병민 최고가 바로 옆에 있었죠. 바로 옆에 있었고 왜냐하면 차점자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뭐지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은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내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지도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안 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은? 저는 뭐 이제 부울 경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산, 울산 경찰.
지금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경찰 출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김석기 최고위원 등장으로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는 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상태가 공고해졌다고 좀 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역 의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일 텐데 지난 당선인 기준으로 정확히 3분의 2가 부산, 울산 TK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번 더 공천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울산 출신의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공천을 해서 자기들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수도권이 어떻게 되는 건 일당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 당선된 다음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이 가급적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돌파하려고 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수를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이 다음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예. 또 국민의힘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더 깊이 짚어보고요.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유성정당 금지를 주장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이제 내년에 다음 선거에 자신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 험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면서 내일 의총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밝힌 이탄희 의원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 당이 가라는 곳으로 험지 어디든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자, 이탄희 의원이 쏘아올린 마지막까지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험지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요. 진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의미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위성정당을 막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도 위성정당이 생겨날 겁니다. 벌써 3개가 있잖아요. 용해인 이쪽에서 추진하는 게 있겠고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정의당에서 그 잘려나간 이 사람들도 성향은 그냥 민주당 성향이거든요. 거기다 조국 신당들이 있고 이들이 사실 경쟁을 할 거라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 위성 정당의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걸 딱 보면 이게 개혁인가 좀 허탈하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은 그 옛날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아니고 그게 제일 편안 아니겠죠. 두 번째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 유지한다 치더라도 아마도 그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 제1당 제1당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결국 그 제1당 문제 때문에 1당이 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왜 최병천 씨인가 이 사람이 이제 돌려봤더니 민주당의 손실이 좀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민주당이 택할까? 그거 모르겠네요. 일단 최병천 부원장을 제가 비하할 생각은 아닌데 계산이 좀 과한 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맞아요. 뭐 그게 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하여튼 본인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 선거 제도를 만들 때 전체 국민 1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거 제도를 고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민주당이 사과하는 게 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제도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70% 넘는 상황에서 이 정치 세력 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민주당의 책무라는 점을 일단 정해놓고 그다음 수순을 밟아야 되고 연동형에 대한 말씀은 진 작가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지금 판단할 때 비례 50석을 놓고 다시 어떤 정당에게 누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뭐 관련 논쟁은 선거 시작 전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내일 일총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고요.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자신의 싱크탱크가 진행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현 민주당을 두고 참담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한 발언이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예.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라고 당 주류와 그 강성 지지층을 비판했습니다. 예. 또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라고 쓴소리하면서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가리켰는데요. 그리고 연설 뒤에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유력한 대안 중 하나가 다당제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의한 적은 없지만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리더십과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강성 지지층 얘기 많이 있었지만 또 리더십 문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이재명 대표를 가리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언론인 발언들이 지금 요즘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공천 과정에서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이른바 친낙계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 뭐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전후의 시체 위에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민주당의 선거를 도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고요. 예. 일단은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른바 공천 학살이라는 게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텐데 본인이 거기다 몸을 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재선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엄청나게 역풍이 불 텐데 그 이후에 이제 플랜 B로서 일단은 민주당에 발을 담그고 플랜 B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바깥에서 그 견제하는 움직임들 신당 창당 같은데 이런 데 힘을 실어주면서 그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이 있죠. 비판 같은 걸 하게 내버려 두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김 소장님은? 사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결행을 하는 것을 짐작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결심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인 건데요. 근데 다만 어디까지 고민해보고 있는 건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탈당까지도 고민의 폭안에 집어넣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하, 이낙연 전 예, 대표가 뭐 그것을 탈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분당이 됐든 신당 창당이 됐든 뭐 심지어 이제 제3당과의 연합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던데 예. 뭐 포함해서 여하튼 현재 있는 민주당에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까지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읽혀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총선에 과연 영향이 있겠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에 맞서는 것이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에 지금 선거 120을 남겨놓고 이걸 이겨내긴 되게 어렵고 이걸 이겨내려면 정말 뭔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정신이 등장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다르다 정도로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한편에 듭니다. 예. 자, 여야 모두 이제 이 전 대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낙연의 길, 이준석의 길 점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유튜브 매체에 공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죠. 오늘 또 민주당은 이제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네요. 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8월 13일 김건희 영부인을 만난 최재영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내에서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부인은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을 하는데 예. 선물 받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김 여사는 최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님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라고 물으면서 면담 이유, 부적절한 청탁 여부, 김영란법 위반이나 대가성 뇌물에 해당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최재형 목사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들어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을까?
함정 취재다 이런 비판도 그래서 나오죠. 네, 일단 이를 보도한 서울의 소리 장인수 기자에 따르면 최 목사는 통일운동을 해온 인물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복적이라 느껴서 통일 문제에 관해 조언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선이 끝나기 전이었던 지난해 1월 영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이후에 친분을 쌓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장 기자는 또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에도 영부인에게 180만 원 상당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라고 전하면서 최 목사와 공모해 명품 구입을 한 제3의 인물도 있다라면서 후속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예. 장인수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는 MBC에 몸담았던 기자인데요. MBC의 보수 성향 3노조에서는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이 영상이 위법하다라고 여겨진다면서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일단 해당 영상을 보면 그 명품 가방이 오고 간 것은 명확한 이제 팩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지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이게 뭐 김영란법 위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그건 처벌해야 되고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같이 처벌하면 될 문제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손목시계에다 뭐 차고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카메라를 차고 달린 들어갔다. 손목시계. 이거는 예. 함정이잖아요. 이런 비열한 짓고 저열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걸 갖다 언론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퇴출돼야 됩니다. 이제는. 예. 자, 김 소장님. 취재 방법, 그러니까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그 최재형 목사 기자는 아니니까요. 뭐 예. 본인이 뭐 무슨 뜻을 담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것과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장의 요지는 공익이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다고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예.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받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공직자의 배우자를 꽤나 오래 한 분이잖아요. 재산 신고의 과정도 길었고, 이러니까 이제 까르띠에 목걸이도 뭐 3천만 원 상당인데 뭐 대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실정법을 위반할 정도로 해버리고는 대통령실이 해명을 안 하니까 필요한 부분을 해명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취재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해명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일 텐데, 재산 공개 이게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 말에 재산 공개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 거 아닙니까? 전 못 봤다고 제 기억에는 보지 못했는데 예.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설명하고 취재, 특히 최 목사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도대로 또 취재가 들어가겠죠. 예. 아유, 역겨워요. 이런 건 진짜 역겹고 이런 짓 계속해야 되는가? 특히 민주당 진영에서 특히 이런 걸 아주 잘하잖아요. 민주당 진영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다가 보수적인 인사고 북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에 인터넷 매체 섞지 서울의 말아주세요.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어느 당을 또 결성적으로 지지하는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서울의 말하는- 소리가 만든 기사도 아니고 그런 제가- 내용을 제보를 받았으면 보도를 하는 거를 그렇게 민주당에다 섞으시면 안 되죠. 근데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진영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한 거면 당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발끈하십니까? 발끈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들도 많았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 보도가 또 신앙님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성을 갖다 계속 공격하는 이런 식의 사냥개식으로 공격하는 거라든지 이런 함정이라든지 이걸 누가 봐도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예, 일단 뭐 보도를 했던 장인수 기자는 서울의 소리 소속은 아닌 것 같고, 전 MBC 기자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자, 관련 논란, 자, 김수인 평론가 어느 정도까지 또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죠. 이제 도굴된 문화재도 문화재다. 이거는 이제 취재 방법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이제 일단 불거져 버렸기 때문에 예.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에서 설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 취재윤리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 게 어떤 부정한 상황을 목격하고 끼어들어서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상황 자체를 이 해당 촬영자가 조장을 한 셈이기 때문에 제보를 하는 형태인 그렇죠.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취지와 경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이제 규명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으려고 원했던 것 같고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억지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거절하지 못한 거고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샤넬 화장품을 줬을 때도 넙죽 받길래 한 번 더 가져가 봤는데 또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거절했다고 보기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고 받으면 그게 거절입니까? 받은 거지.
그건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했는데 받은 건 잘못했는데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자꾸 사오느냐고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컨대-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 어쩔 수 없는데 뭐 제가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선물에 사진을 찍고 면담을 요청했을 때만 면담이 성사됐고 이용호 의원이 기다리십니다. 5번의 다른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알아. 것을 보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그건 부분에 잘못한 또 건데.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잘못한 건데 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시니까 하는 아니,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건데 그걸 또 잘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 걸 갖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함정으로 하는 것 자체 이런 걸 한국의 정치 문화를 정말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 이용호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과도 100% 같이 얘기해 동의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